벽에 바나나 하나 테이프로 붙여놓고 1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캔버스에 주황색 네모 2개 그려놓고 350원을 받았고 검은 줄 하나 그은 그림은 무려 1,0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으시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런 그림을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술을 사랑해서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거나 세금을 아끼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그림을 삽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림에 수백억을 쓰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미술품이 투자 수단으로 얼마나 좋은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미술품도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것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짜리 그림을 샀는데 10년 후에 1억 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배가 오르는 겁니다. 은행 적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실제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화가를 아시나요? 이 사람 그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낙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은 삐뚤삐뚤하고 글자는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써놓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사람 그림 하나가 2016년에 경매에서 70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라는 사람이 다른 부자들과 경쟁하면서 이 그림을 700억 원에 낙찰받은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낙서 같은 그림에 700억 원을 쓰는 걸까요? 미술계에서는 그림 자체보다 화가의 명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바스키아는 1980년대에 신표현주의라는 미술 운동이 시작될 때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춘 겁니다. 새로운 미술 사조의 선구자로 인정받으면서 유명해졌죠. 여기에 더해서 화가가 죽으면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값이 더 오릅니다. 기존 작품들이 희귀해지는 거죠. 바스키아의 인생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17살에 집에서도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살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뉴욕 거리에서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그림 스타일이 당시 유행하던 신표현주의와 딱 맞아떨어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그림을 20만 원 정도에 팔았고 이후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세를 탔죠. 하지만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1988년 겨우 27살의 나이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비극적인 삶, 젊은 나이의 죽음, 그리고 현대 미술에서의 선구자적 위치,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그의 작품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마에자와는 이 그림을 700억 원에 사서 6년 동안 보관하다가 2022년에 다시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을까요? 1,050억 원입니다. 6년 만에 350억 원을 번 거죠. 이게 바로 미술품 투자의 위력입니다. 그냥 집에 걸어놓기만 했는데 350억 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미술품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세금을 아끼는데도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금입니다. 그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중 하나 바로 미술품 기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아주 쉽게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수라는 부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수는 올해 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세율이 30%라고 치면 철수는 1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면 철수 손에 남는 돈은 350억 원이겠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철수가 벌어들인 돈 500억 원 중에서 세금 150억 원 내고 실제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350억인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철수가 30억 원짜리 그림을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 그림이 지금은 200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철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그림을 그냥 팔기. 철수가 이 그림을 200억 원에 팔면 벌어들인 돈은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원래 30억 원 주고 샀으니까 실제 수익은 170억 원이죠. 이 170억 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8%를 내면 약 48억 원입니다. 그러면 그림 팔아서 철수 손에 남는 돈은 1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벌었던 500억 원에서 세금 150억 원 내고 남은 350원을 합치면 철수가 실제로 가진 돈은 총 502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선택, 그림을 박물관에 기부하기. 철수가 200억 원짜리 그림을 박물관에 기부하면 박물관은 철수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냥 그림만 받는 거예요.
그럼 철수는 200억 원을 그냥 날리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국세청은 철수가 200억 원어치를 기부했으니 철수가 올해 번 돈을 5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기부금 공제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300억 원의 30%니까 90억 원만 내면 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 150억 원에서 60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볼까요? 철수는 5년 전에 그림 사는데 30억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금으로 90억 원을 냈습니다. 총 120억 원을 쓴 거죠. 그러면 철수가 올해 500억 원 벌어서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300억 원입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는 502억 원이 남았는데 두 번째 선택에서는 310억 원이 남았네요. 그럼 기부하는 게 손해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철수는 어차피 그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5년 동안 봤으니까 질렸고 집에 공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그림을 사고 싶었죠. 그냥 팔면 152억 원 남는데 기부하면 60원 세금 아끼는 겁니다. 차이가 92억 원이니까 기부가 손해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철수 같은 부자들은 매년 엄청난 돈을 법니다. 내년에도 500억 원, 내후년에도 500억 원씩 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매년 150억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부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쓸 수 있죠. 게다가 철수는 그림을 기부함으로써 다른 이득도 얻습니다. 신문에 재벌 철수 200억 원짜리 명화를 박물관에 기부라는 기사가 나갑니다. 사람들은 철수를 돈 많으면서도 사회 환원하는 착한 부자로 봅니다. 철수의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죠. 이게 바로 홍보 효과입니다. 또 박물관은 철수 이름을 딴 전시실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철수 기념관 이런 식으로요. 철수는 명예도 얻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철수가 그림을 팔아서 152억 원을 받는 것보다 세금을 60억 원 아껴서 나중에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아낀 60억 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200억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부하는 게 더 이득인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부 방식은 그림을 파는 것보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장기적인 전략 때문입니다. 철수는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거고 계속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미술품을 모으고 기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철수가 올해 30억 원짜리 그림을 또 하나 샀습니다. 5년 후에 이게 200억 원이 되면 또 기부해서 세금 60억 원을 아낍니다.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600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 그림 사는데 쓴 돈은 총 300억 원이지만 아낀 세금은 600억 원입니다. 차액이 300억 원이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미술품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건 그림값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만약 그림값이 안 오르면 그럼 손해죠. 하지만 유명 작가의 그림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특히 작가가 죽으면 더 오르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검증된 유명 작가의 그림만 사는 겁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세금도 아끼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철수가 그냥 무명 화가한테 1000만 원짜리 그림 사서 감정사한테 돈 주고 500억 원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금을 완전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통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국세청도 이제 똑똑해졌어요. 국세청은 자체 미술 감정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기부된 미술품의 가치를 다시 평가합니다. 특히 고액 기부의 경우 반드시 재감정을 진행하죠. 무명 화가의 그림이 갑자기 500억 원으로 평가됐다. 당연히 의심스럽죠. 국세청 감정사들이 미술 시장 거래 내역, 작가의 이력, 비슷한 그림의 가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만약 감정가가 부풀려진 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탈세 혐의로 고발되고 원래 내야 할 세금에다가 추가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망신당하죠.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평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는 작품이어야 감정가가 올라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피카소 같은 거장들의 작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감정사가 평가해도 국세청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화가의 그림을 갑자기 수백억 원이라고 평가하면 당연히 의심받는 거죠. 미술품이 활용되는 또 다른 방식은 자금 세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자금 세탁에 쓰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자금 세탁이 뭔지 아시나요? 불법으로 번 돈을 합법적인 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더러운 돈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죠. 영호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영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마약 거래 같은 범죄를 저질렀죠. 범죄자들은 항상 현금을 사용합니다. 현금은 추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호는 이 수백억 원을 집에 쌓아둘 수만은 없습니다. 은행에 넣고 싶죠. 하지만 영호가 갑자기 수백억 원을 은행에 입금하면 은행과 경찰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들어가거든요. 조사가 들어가면 영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호는 이 돈을 세탁해야 합니다. 미술품을 이용하는 거죠. 영호는 현금 100억 원으로 그림을 삽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이 이 그림 살 돈은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여기가 바로 미술계의 장점입니다. 높은 비밀성이죠. 영호는 중개인을 통해 그림을 구매할 수 있고 미술품 거래는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국이 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림을 산 영호는 이걸 프리포트라는 곳에 보관합니다. 프리포트가 뭐냐고요? 고가의 미술품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세금이 없고 보안이 철저하며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합법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포트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영호는 자기 그림을 거기에 보관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영호는 이 그림의 구매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의 그림을 팝니다. 이제 영호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깨끗한 돈 100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영호는 이 100억 원을 은행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영호는 그림 팔아서 벌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프리포트의 거래 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은행이 조사해봐도 진짜로 그림을 팔아서 번 돈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술품을 통한 자금 세탁은 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중개인들이 개입하고 그림을 여러 번 사고 팔면서 추적을 더욱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더러운 돈으로 그림을 사고 그림을 팔아서 깨끗한 돈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입니다. 미술 시장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 조작입니다. 시장 조작이란 특정 미술품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미술품 수집가, 갤러리 주인, 때로는 화가까지 짜고 치는 거죠. 민수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민수는 갤러리 주인 및 다른 부자들과 친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시장을 조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타겟은 지영이라는 무명 화가입니다. 지영의 그림은 현재 한 점당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지영의 그림을 각자 1,000만 원씩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각자 5천만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해서 지영을 홍보합니다. SNS에 광고를 돌리고 상류층 모임에서 지영의 작품을 언급하고 전시회를 열어줍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영의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영의 작품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죠. 지영이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은 그를 재능 있는 전문 작가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수는 자기가 가진 지영의 그림을 경매에 내놓습니다. 지영의 명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 어떤 수집가가 100억 원의 이 그림을 낙찰받습니다. 원래 그림값 1,000만 원과 홍보비 5천만 원을 빼면 민수는 90억 4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세금 28%를 내더라도 약 71억 5천만 원이 순수익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미술품을 사는 이유가 돈만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부자들은 미술을 진짜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사는 걸까요? 미술품이 사회적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 승연이 친구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고 칩시다. 친구가 집안을 둘러보는데 벽마다 엄청나게 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승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들은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지. 친구는 승연을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아무 부자나 유명한 그림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많아야 하지만 다른 미술 수집가들, 딜러들, 유명 화가들과의 인맥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 승현은 부자 수집가들만의 독점적인 클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클럽에는 다른 억만장자들, 정치인들, 화가들, 연예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죠. 예를 들어 아트 바젤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미술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 그곳은 유명 인사와 권력자들로 넘쳐납니다. 이런 자리에서 승현은 다른 권력자들을 만나고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인맥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현이 미술을 좋아하든 안 하든 미술품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부자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더 큰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림에 수백억을 쓰는 건 미친 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리한 계산이죠. 투자 수익을 노리거나 세금을 아끼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술품은 그저 예쁘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움직이는 도구인 거죠. 다음에 바나나 테이프 그림이 수억에 팔렸다는 뉴스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의 세계입니다.